네. 2부 시간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본 것처럼 조금 더 우리 볼까요? 이 사진은 프랑스 파리의 사진인데, 여러분 파리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에펠탑. 근데 이 에펠탑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지는 못했어요. 파리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전적인 이미지, 그런데 여기 난데없이 현대적 골조물이 그 파리 도시 중심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이게 어울려? 말도 안 되잖아. 뭐야?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격렬한 반대 가운데서도 이 에펠탑이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파리의 에펠탑 모습이죠. 에펠탑은 이렇게 해서 파리의 상징처럼 됐어요. 에펠탑 이전의 파리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명물로, 세계적인 명물로 자리를 잡았죠. 올라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끝에서 보는 또 이 파리의 시가지의 풍경은 또한 사뭇 다르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고전적인 파리의 어떤 이미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저 보기 싫어, 없애버리자, 부시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반대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자, 이렇게 다른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아래를 보면 루브르 박물관의 모습인데 그 광장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대로 있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피라미드, 잠깐만요. 제대로 제가 좀 하고. 네. 피라미드를 보면 그거는 고대 이집트의 그 무덤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루브르 박물관 앞에 이런 걸 지었어요. 유리로 된 거죠. 여기 입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밑에 아주 지하에 아주 크게 또 박물관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 그렇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면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포탄으로 스핑크스의 코가 날아갔다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나폴레옹이 원정을 해서 침략한 거죠. 원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로제타석 그래서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해독한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건 이집트의 피라미드이 왜 난데없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라미드의 조형의 미를 루브르 박물관, 과거에는 왕궁이었죠. 루브르 박물관 거기 한가운데다가 딱 설계해서 놓은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가 한편에서는 대단히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또 하나 참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이 피라미드의 형태는 고대 문명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이것은 형태는 피라미드 모양인데 설계와 건축 방식은 대단히 현대적인 거죠. 유리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한꺼번에 만난 현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중세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의 유형은 고대 문명의 산물이고 이것을 현대적인 그러한 설계로 미학적인 형태로 만든 것은 또 다른 시간의 산물이죠. 고대와 중세와 현대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생각의 변화, 차이, 또 발상 이런 것들에 여러 다양한 유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 이건 뭐냐 하면 이 화면 전체를 설명하자면 칼라 사진과 흑백 사진의 대조예요. 풍차 위에 있는 것은 흑백 사진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진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그러한 사진의 모습이죠. 그 이후에 칼라 사진이 나와요. 모두 놀랬죠. 칼라 사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 그 자체의 색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인공적인 색깔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연의 색깔로 가는 과정을 가고 있죠. 어느 게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흑백 사진이 좋은가요? 칼라 사진이 좋은가요? 이전의 사진들은 다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아주 유명한 영화의 장면이죠. 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썬댄스 키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으로 나왔죠. 강도 영화예요. 저도 강도 영화. 이 영화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설명이 또 필요한 건데 오늘 뭐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거의 마지막 씬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멕시코 군대와 경찰에 포위돼서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는 이 두 사람이 응가하고 있던 곳에서 빠져나와서 총을 들고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영화는 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지에 몰려서 빠져나오는 바로 이 모습으로 아주 애잔하게 영화는 끝나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정지화면으로 딱 되고 난 다음에 색깔이 점점 흑백 쪽으로 움직여요. 완전한 흑백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주냐 하면 이 칼라 사진이 갖고 있는 역동성에서 흑백 사진이 갖고 있는 정적인 느낌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마음의 어떤 슬픔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칼라 사진이 풍부할 때에는 도리어 흑백 사진이 대조되면서 아주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근현대사의 역사나 이런 것을 다루는 영화를 가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라로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흑백이 되거나 흑백으로 처음에 시작됐다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죠. 시대를 색깔로 표현한 방식이죠. 칼라와 흑백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좀 다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애초에 흑백 사진은 뭐 그거밖에 없었으니까는 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지만 칼라 사진이 등장하면서 대조가 되면서 대조된 사건 속에서 흑백 사진의 의미 체계가 변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 시선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다 우리에게 주류로 경험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류로 경험되는 것과 변방적인 가치로 경험됐던 것이 대조가 되면서 우리의 판단도 달라지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의 체계도 달라지는 이런 걸 우리는 경험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는 칼라로 쫙 있다가 그보다는 흑백이 좋아 이럴 수 있는 거죠. 흑백 사진만 있으면 이거를 또 칼라로 변형시키고 싶은 또 마음도 생겨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는 요즘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왔는데 그 사진은 흑백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는 원래 있던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꿨어요. 그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흑백 사진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흑백 사진에 존재하는 인물처럼만 기억돼요, 사실은. 그래서 색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컬러로 새롭게 보온을 하니까
색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아, 참.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생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일상의 어떤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관계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한번 또 볼까요? Divine Right of Kings라고 하는 것은 왕권 신수설의 영어로의 표현인데, Divine, 신적인 권리. 왕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 왕의 혈통, 가계에 따라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혈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혈통을 하나님이, 신이 딱 정해놓고 너 왕이야. 너의 가게는 앞으로 쭉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혈통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왕의 혈통이 이렇게 왕이 될 만한 혈통은 따로 있다는 거죠.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왕의 핏줄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들의 권리를 누구도 침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왕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를 인간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감히 먹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왕의 혈통이 중간에 끊겼어. 근데 누군가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그 왕의 혈통을 가진 왕자나 공주를 막 찾으러 다녀. 찾으면 그 사람을 왕위에 앉혀요. 나에게 상관없이. 그런 스토리 꽤 있습니다. 그 다 말하자면 왕권 신수설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당하다라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권력의 세서 받아들이나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너무 후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어느 때인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 공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태종 태세문단 세력이 이어지는 조선 왕조의 계보도 보면 바로 같은 거죠. 왕권 신수설이죠. 이성계가 왕조로 딱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씨 아니면 왕이 못 되는 거죠. 조선 왕조에서 뭐 김씨나 박씨나 최씨나 뭐 이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됐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없어요. 외척이라고 해서 왕비가 되는 그 가문이 권력을 얻게 되는 세도 정치, 외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왕은 쫙 혈통이 있는 거죠. 없으면 아주 멀리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누군가의 혈통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왕으로 앉힙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 파격을 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사회계약론이죠. 루소의 사회계약론, contrat soci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contract social, 그러니까 사회 contract 영어로 얘기하면 바로 contrat라고 하는데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해서 그래서 인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권력자에게 일부 양도한다. 왜? 양도하는 대신에 그 권력자는 이들을 보호한다. 이렇게 서로 약속하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체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인민의 동의가 없는 권력은 안 되는 거예요. 즉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왕정 체제는 바로 백성들, 인민들의 동의를 얻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인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민, 군민 다 다른 개념이에요. 인민이라는 말은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말 쓰잖아요. 링컨에. 그건 보통 백성이고 국민은 국가가 규정한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자유로운 백성의 개념을 인민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원래 과거엔 그런 말을 썼으니까요. 다르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회개혁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인민들이라는 개념이 훨씬 큰 거예요. 인간으로서 규정하는 것이니까. 국가가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와 같은 이 기초의 인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만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 하늘에서 내린 권력이라는 전통적인 권력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죠. 이쪽은 운명인 거예요. 이쪽은 인간이 자신의 권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의 헌법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종 뭐죠?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어디서 나온다? 하늘에서 온다. 이렇게 안 하죠. 네.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보통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투표이고 선거이고 헌법이고 합의고 이런 내용들인 거죠. 권력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사회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의 내용에 맞게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권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존 럭크의 시민정부론에는 동의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되어 있지만 동시에 저항권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안 가르치는데 바로 이러한 계약을 위배하면 그러면 시민들은 이 권력자에게 저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항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혁명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사회개혁론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그리고 인정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왕권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동양에는 바로 그래서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권 신수설처럼 하늘이 내린 권력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어기면 뒤집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성은 성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조선조에서 이시성을 가진 사람만이 왕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박씨나 최씨나 김씨가 등장을 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력자만 바뀌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프랑스혁명은 뭐죠? 프랑스혁명은 권력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을 혁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왕만 바뀌면 됐지. 그러면 세상 뒤집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과는 또 달리 그건 바뀌어봐야 사회 전체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정치 사회적 사건에 대한 판단과 생각도 다른 겁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가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주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의 주체성이 갖고 있는 개인적 주체성을 넘어서서 그 사회 전체나 시대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가덕가덕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태 문명을 지향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렇게 판단해 보자면 자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를 가공해서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발전이야라고 한다면 자연을 끊임없이 인간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건 아니잖아. 자연의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발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면 자연을 함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게 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너는 땅을 가만둬? 거기다 뭐 짓고 뭐 땅을 파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인간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와의 가치를 높여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두 개가 대립하겠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사회가 그 사회의 미래 모습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왕권 신수설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와 그것을 거부하고 사회개혁이라고 하는 혁명적 사회를 가지고 있는 사회하고는 그 진로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평가가 달라질 테니까. 누군가가 사회개혁론이라는 걸 통해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사실은 왕통이야 라고 들고 나와서 내가 왕가의 혈통을 지녔거든. 나를 왕의 권세 안 쳐다오. 이게 통합니까? 통하지 않죠. 자, 이건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건데요. 따로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강조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노노 공자의 노노의 맨 처음에 학이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학이시습지 다 많이 들어오셨죠? 배우고 학이 때로 습 익히면 불력 아닐까? 열호 깊으지 아니할까? 이런 거죠. 유붕 붕이 하나 있어 친구가 있어서 자는 어디서부터? 라는 거죠. 원 멀리서부터 방래 찾아오면 이 또한 불력 낙호와 즐거운 일 아니겠는가? 인 부지 불온이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지 불온 그걸로 뭐 기분 나빠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력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이게 노노의 첫 페이지의 학위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 방식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요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배웠던 건 이런 걸 거예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얼마나 그게 괜찮은 거야. 그리고 멀리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또한 기쁜 거 아니겠어? 세상에 난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뭐 별로 신경 안 써. 그게 군자 아니겠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세 가지의 이 문장이 서로 관련이 있나요? 하나는 공부의 즐거움, 우정의 가치, 군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학위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세 개의 문장이거든요. 왜 이런 걸 써놨죠? 책은 맨 처음 첫 페이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게 그 다음 생각을 만들어주는데 의미가 있을 텐데 도대체 뭐지? 뭐 모르나? 공부해서 익히면 즐겁고 그럴 수 있지. 공부를 하도 싫어해서 이런 얘기를 했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뭘 공부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공자의 이교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 그러면 무슨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국어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공부한다는 것은 수신 제가 치우 평천한 대학에 나오는 건데 를 향한 거예요. 자기 덕을 닦고 그 덕을 닦는 것은 또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뿐만이 아니라 천하 정치 치세를 위한 공부예요. 치세 경세 공부의 목표 차원이 세상을 새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목표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자가 맨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학이 시습지 불력 열호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거 왜 얘기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석도 잘해야 돼요. 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배우고 때에 맞게 연습처럼 실천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배운 것을 실제로 현실 적용시킬 수 있다면이라고 해석한다면 얘기는 되게 달라지죠. 원래 공자의 얘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공자가 주유천하를 해요. 세상을 다니면서 그래서 뭔가 자기의 뜻을 펼칠 그러한 이 권력자 만나서 세상을 좀 덕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를 했죠. 잘 안 됐어요. 주유천하를 했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가 최종적으로 했던 것은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죠. 그러면 공자의 마음에 가장 절박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공부한 거를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실천하고 싶죠. 그러니까는 공부한 것을 방점이 어디 있죠? 습에 있는 거죠.
공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습하면 실제로 실천해서 적용해 옮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 아니겠어라는 얘기예요. 아주 웅장한 얘기입니다. 근데 웅장한 얘기를 이렇게 줄여버린 것이죠. 즉 뭐냐 하면 공부에서 정치라는 걸 거세해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전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자나 플라톤을 보면 다 이게 정치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야 치고 평천하가 돼서 시세가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절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잘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요. 그래서 세상이 몰라도 내가 너를 알지 않니? 너의 뜻을 내가 알잖아.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됐지 뭘. 하고 얘기하는 게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라는 얘기예요. 멀리서 친구가 찾아와서 손을 콕 붙들고 어렵지 않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인부지의 불온이라면 그걸로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담대하게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거죠. 웅장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논어를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것이죠. 다시 이것을 과거의 시대로 돌아가서 읽게 된다고 한다면 기세가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천하를 딱 마주하면서 선포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고하는 또한 대단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돼요. 훈민정음도 한번 보세요.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는 천진이라는 글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훌륭한 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써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한자가 쫙 나와서 그걸 골라서 다시 좀 옮기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손쉽게 하죠. 근데 바로 이 훈민정음이 등장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만리가 그냥 막으려고 난리를 쳤죠. 이게 글자냐고. 그리고 이거 뭐하러 백성들한테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종은 이 반대를 물리치고 이 글자를 2, 3년 동안 연습을 해서 적용을 해보고 써보고 검토한 다음에 반포해요. 불경을 이걸로 해석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자라고 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다가 난데없이 한글이라고 하는 보기에는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나 간단하고 그리고는 그 눈으로 볼 땐 볼품도 없고 한자로 탁 쓸 때의 그 맛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글자가 등장했단 말이죠. 난 놓고 기억자 부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잖아요. 이 우리 글자를 보면 붓이나 목이 없어도 되거든요.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냥 길에서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수동이 가지고도 쓸 수 있어요. 놀라운 글자죠.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과 만든 사람들,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도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였을까? 당대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뇌가 변하면서 사유의 진화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류의 진화 속에서 뇌가 커진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경계통의 뉴런이 스냅시스라고 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AI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개인의 사회의 체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인 그러한 시스템, 또 과학의 발달,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또 맥락, 그 시대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잡하게 뒤엉켜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요새는 AI의 알고리즘까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 SNS나 유튜브라는 거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계속 정보가 쌓여서
그쪽으로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 머릿속에도 그래서 자기가 늘 하던 것에 정보만 계속 쌓이는 것이고, 안 그러면 정보의 다양성을 잃게 돼요. AI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닙니다. AI의 정보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어떤 정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도 AI의 판단이 편견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화가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인간의 사유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담아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주를 우리 상상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재밌죠? 생각은 생각보다 넓고 깊고 무한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의 벽과 한계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